반도체 패권은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간의 치킨 개행 과정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Intel Pentium processor. 에 5G 기지국 장비를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국내 통신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이미 도쿄 등 수도권에 구축할 5G 기지국 장비 공급을 시작했고, 에릭슨과 노키아는 KDDI의 지방 5G망 구축을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DDI는 4조 7천억 원을 투자해 내년 3월부터 5G 서비스를 시작하고 순차적으로 전국의 5G망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까지 1만 622개의 5G 기지국을 설치하고 2023년까지 일본 전국을 커버할 수 있게 일본 통신사 중 가장 많은 5만 3,626개의 기지국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중국 화웨이를 제외하고 5G 장비와 5G용 단말기까지 모두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라며,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5G 서비스를 서두르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미 국내에서 상용화 실적이 있는 삼성전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글로벌 리더십의 결과입니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5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1위 통신사인 NTT 도코모와 2위 통신사인 KDDI 본사를 방문해 이들 기업 경영진과 5G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일본 통신사들은 5G 통신 장비 및 갤럭시 스마트폰 판매 등에 대한 협력 강화에 대해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과 KDDI 방문은 앞서 LTE부터 다져진 신뢰를 확고히 하게 된 계기가 됐다며,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중에도
KDDI가 삼성전자를 택한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시장을 정조준한 적극적인 글로벌 행보는 스마트폰 분야에서도 갈목할 만한 성과로 이어졌는데요. 지난 7월에는 NTT 도코모와 손잡고 한정판 갤럭시 S10 플러스 도쿄올림픽 에디션을 출시한 데 이어 현지 스마트폰 시장에서 6년 만에 점유율 최대치인 9.8%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7월 개최될 도쿄올림픽 무선통신 분야 공식 파트너사로 참여한 것 역시 현지 시장 점유율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경영 전략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의 글로벌 행보는 일본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럽 출장에서 해외 업체와의 5G 통신 장비 협력 강화에 나섰으며 지난 6월 서울에서 도이치텔레콤 최고 경영자를 만나 5G 통신 장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북미, 중국, 인도, 베트남, 중동 등의 해외 출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글로벌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2020년까지 세계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 20% 달성 목표를 내걸고 5G 장비의 글로벌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5G 장비를 인공지능, 바이오, 전장 부품과 함께 4대 미래 성장 사업으로 정하고 180조 원의 투자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5G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민간이 30조 원을 투자해서 5G 전국망을 구축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IBIS에 따르면 세계 5G 시장 규모는 2020년 45조 원 규모로 커질 것이고 2년 뒤에는 4배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일본이 한국과 무역전쟁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과 동맹으로 생각한다는 점,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서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중국과 북한의 침략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일본의 기술력이 부족해서 한국의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북한이 오전 7시 10분쯤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 중 한 발은 7시 17분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에 낙하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발은 7시 27분쯤 시네마현 동쪽 해역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브리핑을 들은 일본 기자들은 일본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관방장관의 대답에 따르면 해당 시점에 부근을 지나는 항공기나 선박의 피해가 확인된 것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우리의 군도 브리핑을 통해서 사안을 전달했습니다. 2일 오전 강원도 원산 독방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가 발사되었다고 말이죠.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은 지난달 10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 후 22일 만입니다. 올해 들어서 11번째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체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떨어진 것은 2017년 11월 이후 2년 만의 일입니다. 물론 배타적 경제수역 아닌지 바깥인지 확실하게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본의 분석 결과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아베 일본 총리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만전의 대사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베 총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볼까요? 참고로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9시경에 기자들을 모아놓고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석한 기자들에 따르면 역대급으로 노발대발했다고도 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엄중 항의하며 강력히 비난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서 대응책을 협의할 것이다. 계속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연대하며 엄중한 경계태세 하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다. 북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결코 조준 실수가 아닐 것입니다. 분명 의도하는 바가 있겠죠.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이번 발사는 곧 있을 미북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일본 외무성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북 실무회담 재개를 앞두고 협상의 소재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죠. 미국과 북한의 실무협상은 4일 예비 접촉에 이어서 5일에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서 두 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